안녕하세요. 이번 주 우주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 시간으로 5월 23일 7시 30분에 스타쉽 V3가 발사됐고 되게 조금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스타쉽에 좀 짜잘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부스터랑 좀 엔진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성공적으로 인도양에 제대로 착수했습니다. 이게 스페이스X한테는 되게 중요했던 순간이거든요. 일단 나사의 28년 달 착륙에 이 로켓이 좀 필요하기 때문이고 스페이스X IPO 그 로드쇼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 코앞에 남기고서 이런 배팅을 했다는 거는 일론 머스크가 좀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만약에 잘 안 됐으면은 로드쇼나 IPO에 살짝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흥행에 있어서. 근데 보란 듯이 좀 잘 해냈습니다. 이건 일단 뒤에 가서 좀 영상도 같이 좀 보면서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로켓랩 소식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주 섹터 소식이 전반적으로 되게 많았어요. 일단 호재, 악재, 호재가 막 이렇게 연달아서 막 섞여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가져온 소식들이 꽤나 많습니다. 로켓랩도 그렇고 레드와이어랑 블루 오리진에 이어진 AST 스페이스 모바일까지 이번 주는 좀 다룰 게 많습니다. 일단 로켓랩의 유상증자 역대 최고치 30억 달러짜리가 나왔고 장 마감하고 나온 소식에 주가가 좀 폭락했었습니다. 그런 다음날 바로 미 우주군 로켓랩 정지궤도 위성 계약을 공시했습니다. 로켓랩 역사상 처음으로 정지궤도 위성을 직접 만드는 계약이에요. 원래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호재 띄우고 유증 띄우는 경우가 많은데 로켓랩은 그 반대로 악재 띄우고 호재 띄운 그런 격입니다. 근데 일단 이 유상증자를 왜 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그냥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일단 일반적인데 깊게 파보면은 좋은 유증이나 좋은 시비 발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켓랩 이거 어떤 유증이었는지도 좀 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5월 23일 뉴트론 핵심 구조물 하중 시험 중에 균열 파손이 난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로켓랩한테는 이 뉴트론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균열 파손 이런 뉴스들이 좀 예민할 수 있어요. 옛날에 탱크 파열에도 주가가 많이 내려앉았었는데 그때는 장이 열려 있었지만 이번에는 닫혀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그 탱크 파열과 뭐가 다른지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이 스타쉽은 인류가 만든 가장 큰 로켓입니다. 그리고 재사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진 그렇게 설계된 로켓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되게 중요한 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것들 보시면은 크기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최근에 달 탐사 갔다 왔던 로켓보다도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 한 동 전체가 이제 우주로 쏘아져 올라가는 건데 일단 다들 많이 보셨겠지만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gnition. We have liftoff. Pitching downrange. Two-engine flip. Successful flip. 이 스타쉽은 높이도 높인데 추력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대 크기 및 최강 추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기 비교용으로 보시자면은 자유의 여신상이 93m입니다. 스타쉽은 124m에서 130m 내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기 차이가 엄청나죠. 스타쉽이 역대 최대인 이유 세 가지를 좀 보자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압도적 높이와 덩치입니다. 1단 슈퍼헤비 부스터와 2단 스타쉽 우주선을 결합한 총 높이는 124m가 넘어서고 40층짜리 고층 빌딩 한 동이 그대로 하늘나라로 날아오른다고 보면 됩니다. 과거에 가장 컸던 세턴 V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수준이고요. 단순히 크기만 큰 게 아니라 힘도 압도적이에요. 일단 슈퍼헤비 장착된 33기의 랩터 엔진은 약 8240톤에 달하는 추력을 뿜어냅니다.
세턴 V 추력의 2배가 넘는 수치고 지구 중력을 뚫고 궤도에 올릴 수 있는 화물의 양, 그 자체 체급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으로 설계됐다는 건데 과거의 대형 로켓들은 한 번 쏘면 바다에 버리는 일회용이었습니다. 반면 스타쉽은 1단, 2단 모두 지구로 다시 돌아와 착륙하는 100% 재사용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덩치를 통째로 재사용한다는 점이 우주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라고 보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 스타쉽은 일단 회수 목적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2단은 지구로 잘 돌아와서 터졌죠. 그 터지는 것까지가 계획된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 랜딩 잘 끝냈고 아쉽게도 1단은 딱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 그 계획된 대로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실패로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일단 내려왔고 2단이 계획대로 잘 내려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뉴스 보자면은 스타쉽 발사의 부스터 손실과 엔진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만 생존과 착수에 성공했습니다. 우주선 두 차례 발사 연기 끝에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5월 23일 아침 7시 30분 신규 발사대에서 스타쉽 V3가 첫 번째 발사가 성공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비행 결과 및 핵심 지표를 보자면은 슈퍼헤비 부스트업, 부스트 백번, 역추진 점화 과정에서 여러 개의 엔진이 꺼지고 정상 작동이 안 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멕시코만에 정상적으로 착수하고 폭파까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폭파했으니까 실패다 뭐 이런 글이 있는데 그건 절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다 예상하고 계획해서 내려와서 터뜨린 겁니다.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지다가 부스터 여기서 엔진 켜지면서 일자로 세워지면서 바다에 잘 착지하고 여기서 기울어진 다음에 터지는 이게 다 계획대로 잘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선 비행 중 진공 랩터 엔진 하나를 잃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으나 나머지 엔진들로 계획된 궤도에 무사히 도달했습니다. 애초에 스타쉽이 엔진 몇 개가 좀 이상이 있어도 다른 엔진으로 잘 될 수 있게 여유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이라고 합니다. 미션 성과로는 스타링크 시뮬레이터 22기를 성공적으로 궤도에 배치했으며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서 열차폐 타일의 손실 없이 인도양 착수까지 완료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번 발사를 두고 에픽한 첫 스타쉽 V3 비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짜 대단했습니다. 저도 실시간 영상으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 스타링크가 사출될 때 그럼 좀 멋있더라고요. 엄청. 이번 비행에 투입된 V3 모델은 랩터3 엔진의 추력 향상과 획기적인 경량화를 달성했고 우주 공간에서의 연료 충전을 위한 궤도 제구비 연결부를 최초로 탑재했습니다. 새로 가동된 패드2는 더 빠른 연료 주입 시스템과 내구성이 대폭 강화된 화염 편향 장치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바로 전날인 5월 21일 발생했던 스크럽의 원인은 발사탑 8을 고정하는 유아핀이 정상적으로 후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메카닉 팀이 가가지고 뚝딱뚝딱 하루 만에 바로 잘 끝내서 고쳐서 썼다고 합니다. 그게 대단한 거라고 합니다. 그 메카닉 특유의 기술력들이. 이번 플라이트 12 미션이 우주개발 역사에서 갖는 의미를 정확히 짚어내야 되는데 V3 스페이스X가 단순한 프로토타입이 아닌 실전용 생산 로켓이라 부르는 버전입니다. 이 핵심 버전이 엔진 하나가 꺼진 악조건 속에서도 계획된 궤도에 진입하고 가혹한 대기권 재진입을 견뎠다는 건 V3 플랫폼의 실전 내성이 완벽히 입증됐다는 뜻입니다. 이는 나사가 추진 중인 28년 아르테미스4 유인 달 착륙 미션의 스타쉽 착륙선을 투입하겠다는 이 타임라인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술적 근거가 됩니다. 아울러 6월 8일 주관으로 예정된 스페이스X IPO 로드쇼 직전에 V3가 결정적인 비행 리스크를 해소함으로써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우주 섹터의 분위기를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이 28년의 아르테미스 달 착륙 우주 미션 이게 정상적으로 시계를 맞게 움직인다면은 이 미션이 움직일 때마다 우주 섹터 전반이 같이 움직인다, 힘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주 섹터를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한테는 28년, 30년까지는 이게 문제없이 마음 편안하게 좀 투자할 수 있겠다라는 근거를 가져다 줍니다. 부스터 손실의 경우 첫 V3 비행인 만큼 캐치 시도 없이 보수적으로 운영된 결과물에 가까워 치명적인 결함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시장에서 보는 리스크로는 1단 부스터의 손실로 인해 V3 모델의 완전한 재사용 입증은 다음 비행 과제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점이고 스타쉽이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여 실제 완벽한 궤도 비행과 우주 공간에서의 궤도 재구비 메커니즘을 시연하기까지는 앞으로도 몇 차례의 추가 테스트 비행이 더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음 실패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리스크는 안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해봐야 될 거는 부스터 타워 캐치 제시도 여부 및 성공 확률, 궤도 내 연료 이송 시연의 구체적인 일정 확정 추이, 아르테미스4 프로젝트의 타임라인의 업데이트 동향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뉴스는
스페이스X의 공개 상장 신청서가 공식 발표됐습니다. 연매출 187억 달러, 그리고 머스크의 화성 100만 명 보너스 조건까지 공개됐습니다. 나스닥 상장 티커는 SPCX로 확정되었고, 조달 목표액은 750억 달러에서 800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재무제표는 상당한 매출 성장과 동시에 폭발적인 비용 지출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5년 연간 실적은 매출 186억 7,4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33% 성장했고, 이 중 스타링크 단독 매출만 110억 달러 이상을 차지하며 전체 외형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이 스페이스X를 먹여 살리는 게 이 스타링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연간 순손실은 49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해 적자 전환했습니다. 26년 1분기 매출은 46억 9,4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순손실이 42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되며 전년 동기 대비 8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26년 3월 31일 누적 결손금은 413억 달러에 달합니다. 413억 달러면은 하나로 62조 5천억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죠. 비용 폭발의 원인으로는 지난 2월에 단행된 XAI 인수 및 이에 따른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그리고 차세대 인프라, 스타쉽 우주 데이터 센터 등 그거에 대한 자본 지출, 캐펙스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 결과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기서 봐야 될 거는 머스크의 지배력과 우주적 보너스 조건입니다. 스페이스X는 차등 의결권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클래스 B 주식을 통해 상장 후에도 의결권 85.1%를 장악하며 독점적인 경영권을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회는 머스크에게 성과 조건부 클래스 B 주식 10억 주에 달하는 초대형 보너스 패키지를 부여했고, 이 보너스가 이제 충족되려면은 아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된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의 시가총액 7.5조 달러 달성, 화성에 최소 100만 명이 거주하는 영구적인 인류 식민지 건설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궤도 데이터 센터가 연간 100테라와트의 컴퓨팅 파워를 달성할 경우 추가로 6천만 주 또는 약 3억 200만 주 규모의 별도 트렌치 연동이 두 번째 인센티브 조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놀라웠던 거는 이 화성에 100만 명이 거주하는, 진짜 화성 이주가 돼야지 보너스가 나오는 이 조건 아니었는데, 진짜 다가온 미래에는 화성에 가서 살고 달에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일까봐 좀 기대가 되네요. 이런 인류의 가보지 못한 꿈이 안고 있는 스페이스X이기 때문에 이 정도 높은 밸류를 받는 거겠죠.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밸류가 높고 매출 대비 뭐 시가총액이 얼마고 뭐 이러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 투자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 인류적 차원에서 라는 생각이 좀 드는 주식이긴 합니다. 만약에 화성에 가고 뭐 이런다면은 가장 먼저 가는 건 스페이스X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뭐 뒤따라 가는 거는 이제 로켓랩이겠지만 그래도 첫 발은 스페이스X가 먼저 갈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계속 기다렸던 스페이스X의 실제 숫자가 SEC를 통해 확인되었고, 스타링크의 압도적인 탑라인 파워는 긍정적이나 1분기에 기록한 42억 8천만 달러의 손실은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거대한 지출입니다. 이는 시장이 부여하는 2조 달러 밸류 이 단순한 우주 발사체 및 통신 사업의 가치가 아니라 머스크의 XAI와 우주 인프라 생태계 전체를 소유하는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방증해 줍니다. 근데 이런 머스크의 꿈에 투자하는 거는 원래 테슬라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스페이스X로도 찢어져서 이 두 개가 갈리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에는 압박이지 않냐, 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고, 이거 팔아서 여기 가지 않겠냐,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만약에 여기에서 테슬라가 하락을 한다면은 테슬라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최근에는 좀 테슬라를 계속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성 100만 명 거주라는 보너스 조건은 일반적인 증권거래법 서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공상과학 같은 문구입니다. 이 회사가 스스로 단순한 로켓 제조사가 아닌 인류 문명 확장 플랫폼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효과를 냈습니다. 스타링크의 세부 세그먼트 손익과 스타쉽 관련 순수 캐펙스 부분을 담은 보안 공시가 추가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투자자 대상으로 로드쇼는 6월 8일 주간 시작을 목표로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페이스X 상장 신청서에 리스크 위험 사항에는 이번에 쏜 스타쉽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저게 잘 안 됐을 때는 우리 회사에게 위험이고 리스크 부분이다라고 명시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명시해둔 거를 보란듯이 성공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스크를 보자면은 XAI 합병 이후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는 한 단기 손실 확대 기조를 제어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 머스크에게 의결권이 85% 이상 집중되어 있어 소액주주 보호 장치가 미흡하며, 투자 서류에 담긴 극단적인 화성 이민 조건 등은 ESG 기준을 철저히 따르는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의결권 85%가 일론 머스크에 가 있는 거는, 저는 스페이스X 투자자라면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업을 이끌기에는 머스크가
이 정도는 해줘야, 이 정도의 힘은 갖고 있어야 뭔가 지금처럼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모니터링 해봐야 될 거는 6월 8일 주간으로 예정된 투자자 로드쇼의 시장 반응, 나스닥 정식 상장일 확정 추이와 스타링크 분리 손익이 담길 보안 공시 내용, 그리고 로켓랩 등 기존 우주 성장주들과의 PS 밸류에이션 비교 재설정에서 아마 우주 섹터 전반의 리레이팅이라든지 디레이팅이라든지 밸류에이션에 대한 변동성이라든지 조정이라면 조정, 더 상승이라면 상승, 어쨌든 위아래로 뭐 한 번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제 이 상장 이후에 우주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으면 그때 이제 조금 더 현금 실어서 담아볼 예정이긴 합니다. 분할로. 그리고 이제 블루 오리진 저번에 실패했던 거 조사 완료됐고 원인 확정과 ASTS 발사 준비 소식입니다. 블루 오리진이 미 연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 지난 4월 19일 발생한 뉴글랜 NG-3 미션의 발사 실패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패 원인은 2단 상단부 가동 과정에서 두 번째 연소 직전 피적인 열 상태가 발생한 것이고, 이로 인해 엔진 하나가 목표 추력을 내지 못했고 탑재체였던 AST 스페이스 모바일의 블루버드 7호 위성이 목표보다 너무 낮은 궤도에 진입하여 결국에 궤도 못 가고 이제 추락했죠. 블루 오리진은 차기 미션인 NG-4의 구체적인 발사 일정과 고객 명단을 아직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타격을 입었던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빠르게 전열을 가다듬고 있고 주가도 빠르게 반등해줬죠. 회사는 후속 위성인 블루버드 8호와 10호를 플로리다 케이프커 네버럴 발사 기지로 출하 완료했으며 9호 역시 텍사스 제조시설에서 이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3개의 위성은 오는 6월 스페이스X 펠컨 9 로켓에 실려 우주로 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펠컨 9은 워낙 검증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높은 확률로 잘 올라가겠죠. 이번 블루 오리진 미션을 볼 때 발사 실패의 원인이 하드웨어의 근본적인 결함이 아니라 수정 및 제어가 가능한 열 관리 문제로 규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발사부터는 아마 이게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즉각 6월에 스페이스X 펠컨 9을 통해 위성 배치를 재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연말까지 궤도 내에 총 45기의 위성 배치하겠다는 ASTS 측 목표가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블루 오리진의 다음 발사 일정이 미정으로 나오면서 ASTS가 추진하던 다중발사체 의존 전략의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일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ASTS의 걱정은 좀 덜었죠. 이 발사 일정만 삐그덕 거리더라도 잘 가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잘 오르는 게, 우주 섹터가 오르는 것도 있지만 이 회사 본질의 문제들이 이상 없이 순항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는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보는 리스크는 뉴글랜의 NG-4 미션의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스페이스X 펠컨 9 슬롯 경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고, 만약에 펠컨 9의 발사 슬롯 확보가 지연되어서 회사가 목표하는 월 인류의 수준의 발사 빈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26년 연말 45기 안착 목표 달성은 좀 압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링 해봐야 될 거는 ASTS의 6월 펠컨 9 구체적인 발사 날짜 확정 공시와 블루 오리진의 다음 미션 재개 일정, 그리고 탑재 위성 구성입니다. 6월에 멀티 발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말 45기 달성 가능성을 좀 재평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로켓랩 소식입니다. 30억 달러 초대형 ATM 유상 증자 공시가 있었죠. 이건 이제 로켓랩의 최대 규모입니다. 이제 이거를 왜 했고 어디에 쓰는지, 이게 과연 좋은 유중일지 아닐지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월 20일 날 로켓랩이 장 마감하고 최대 30억 달러 규모의 시장가 발행 ATM 주식 프로그램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공시를 했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 거의 마이너스 7%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지난 4월에 약 4억 7,400만 달러 규모의 ATM을 완료한 지 불과 6주 만에 자금 조달 규모를 6배로 키워서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발표 당일 로켓랩 주가는 지분 희석 우려가 선반영되면서 마이너스 7.25% 급락세를 보였지만 지금은 뭐 다행히 다 말아 올려서 반등했죠. 그럼 이제 왜 지금 이제 30억 달러인지 볼 텐데, 단순히 회사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운전 자본 보충 목적이 아닙니다. 현재 로켓랩이 동시에 집행해야 하는 초대형 자본 수요가 피크를 치며 쌓여있는 시기이기 때문인데, 이제 뉴트론 개발 가속화와 M&A 및 인수 통합 비용, 대형 계약 이행을 위한 선투자, 이렇게 돈 들어갈 때가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형 계약 이행을 위한 선투자, 이게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될 비용이 크다 보니까 아마 나온 유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뉴트론 26년 4분기 첫 발사를 목표로 아르키메데스 엔진 시험 발사대 구축 통합 테스트 비용이 집중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모티브 스페이스 인수가 2분기 중 완료될 예정이며 마이나릭의 기술 및 조직 통합 비용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 우주군의 골든돔, SBI 계약과 정지궤도 위성 프로그램 등을 연이어 수주했는데 우주방산 계약의 특성상 정식 납품과 잔금 수령 전까지 기업이 먼저 거액의 제조 비용을 선투자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아마 나온 유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중했다 하면은 무조건 악재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여기에는 좀 좋은 유중과 나쁜 유중이 있거든요. 이건 모든 유중이 그렇습니다. 시비 발행이라든지 주식회사가 돈을 빌려 쓰는 구조에서는 항상 그 본질,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나쁜 유상증자는 현금이 바닥나서 적자를 막거나 부채를 갚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발행하는 살아남기 위해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고 이거는 진짜 가장 안 좋은 살아남기 위한 유증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뭐가 없다면은 이런 거는 좀 투자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긴 하죠. 좋은 유성 증자를 볼 텐데 로켓넷 같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형 수주를 확실히 이행하고 미래 성장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경우입니다. 로켓랩은 현재 현금 12.1억 달러를 포함해 총 유동성 20억 달러 이상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 당장 파산 리스크와는 거리가 먼니다. 수주 잔고나 로켓랩의 위상을 볼 때 이제 뭐 파산해서 옛날에 뭐 물로켓 소리 듣고 사기다, 이게 망할 거다, 이런 것과는 이제 아예 거리가 멀어졌죠. 그때랑은 아예 다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부터 투자하셨던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로켓넷 막 4불 있고 10불 때 막 20불 때 뭐 이럴 때 막 휘청휘청 거릴 때마다 항상 이제 곧 망할 거다, 물로켓 니들이 뭐 하느냐, 돈을 못 번다, 얘네는 어차피 이러다가 끝날 거다, 뭐 이런 식의 엄청난 비난도 많았고 하찮은 취급을 당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파산될 거다, 뭐 그때는 리스크가 좀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과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즉 쓰러지는 게 아니라 더 빠르게 달리기 위한 실탄 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가에서도 이제 70건 이상 불어난 백로그, 이제 수주 잔고를 근거로 목표 주가 140달러 상향하며 매수 의견 유지하고 여러 기관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키뱅크만 이제 26년 매출 대비 선행 주가 매출 배수, 이제 PS죠. 이게 78배에 달해 섹터 평균을 크게 웃돈다며 유일하게 신중론을 유지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크인베스트도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아크인베스트가 폼이 되게 안 좋아요. 투자를 좀 잘 못하고 있다는 좀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잘 가고 있는 거는 다 잘라내서 다 가는 거 못 먹고 계속 내려오는 거는 봤는데 받고 말고 계속 내려오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잘 하고 있냐, 돈나무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롱을 받고 있어요. 이번 30억 달러 ATM을 단순한 희석악재로 읽는 거는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골든돔 계약이나 GEO 위성 계약, 모티브 인수 등 계약서에 서명한 단계일 뿐 당장 현금이 통장에 입금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위성을 만들고 뉴트론을 날리려면 먼저 돈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우주 방산 기업에서 이러한 자본 확충은 나쁜 징조가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로켓넷처럼 계약 다 받고 신뢰 인증이 돼 있고 이미 저렇게 수주 잔고가 쌓인 기업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사업의 확장의 명확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건은 확보한 이 실탄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고마진 수익으로 전환되는가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지켜보면 될 거고, 근데 뉴트론이 지금 빨리 날라야 됩니다. 4분기 때 일정대로 올라간다면은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한 소음 정도로 이제 무시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오히려 좋은 호재로 볼 수 있는 소식이긴 하죠. 뭐 단기적으로는 이런 것 때문에 오버행 리스크로 좀 막혀서 흔들릴 수 있으나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땐 사실 크게 문제가 없죠. 그 대신 뉴트론이 4분기에 잘 날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비용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버행 리스크는 30억 달러라는 거대한 이제 상한선이 주가 상단을 누르는 공급 오버행으로 장기간 적용될 수 있으나 지금 이제 우주 분위기로 봐서는 이런 것과 거리가 멀죠. 뭐 떨어지기만 하면 반등해서 올리니까 좀 살려는 수요가 굉장히 많다 보니 이거 떨어지긴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럴 때 조금은 경계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뭐 모두가 상방을 볼 때는 상방으로 이제 어느 정도 뚫어 올릴 수 밖에 없는 지금 요즘 그런 시장이긴 하죠. 좀 광기가 담긴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서 가는 놈이 진짜 잘 가고 계속 가는 그런 패턴이 요즘에 있죠. 그리고 이제 뉴트론 지연 우려입니다. 만약에 뉴트론의 대비가 예정보다 지연될 경우 시장이 부여한 높은 성장 프리미엄이 빠르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도 상장하다 보니까 이런 지연은 이제 갈아탈 수 있는 명분을 주죠. 그리고 이제 희석 압력의 누적입니다. 4월 ATM 완료 및 마이너릭 주식 대가 지급에 이어 이번 대규모 ATM까지 더해져
누적 주주가치 이석 부담이 상존합니다. 향후 SEC 공시를 통한 실제 ATM 주식 발행 누적액 추이와 2분기 중 모티브 스페이스 인수 완료 공시, 그리고 8월 예정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밝혀질 자금의 첫 세부 사용처를 모니터링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유중이 한 번에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눠서 나옵니다. 이게 한 번에 팡 하고 폭탄처럼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켓랩에 저 유중이 나오고 나서 하락했던 게 다음날 우주군과 새로운 계약이 떠가지고 다 말아 올린 악재 뒤에 호재를 띄운, 이것도 악재는 사실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뭐 악재를 보니까 결국엔 단기적으로 악재인데 그거를 호재로 막아서 올렸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회사는 호재 띄우고 유중이라는 지금 악재를 띄우는 경우가 많은데 로켓랩은 그 반대로 주주들의 걱정을 한시름 놓게 해준 뭐 그런 연이은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9천만 달러 수주와 정지궤도 진입이 갖는 구조적 의미를 볼 텐데, 로켓랩 역사상 최초의 LEO를 벗어나 정지궤도 위성을 생산하는 이정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 우주군의 우주시스템 사령부로부터 정지궤도 위성 2기를 설계, 제조, 통합 운용하는 9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수주했는데, 해당 위성에는 우주 영역 인식을 위한 특수광학 탑재체인 하임달이 실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부품이나 위성체 공급을 넘어 전 과정을 책임지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발사체 조율부터 위성 시스템 설계, 제조, 탑재체 통합, 그리고 최종 5년간의 궤도상 운용 프로세스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켓랩의 중대형 위성 플랫폼인 라이트닝 버스를 기반으로 하며 캘리포니아 롱비치에 위치한 대규모 우주선 생산 단지에서 전량 제작된다고 합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좀 보자면은 수익성 높은 전장으로 확장입니다. 기존 소형 LEO 위성 중심에서 단가가 훨씬 높고 운용기간이 긴 정지궤도 시장으로의 구조적 진입을 의미합니다. 라이트닝 버스가 GEO 환경에서 내성을 입증하면 향후 대형 우주 방산 계약의 독보적인 레퍼런스가 될 수 있습니다. 탑재되는 하임달 시스템은 로켓랩 옵티컬 시스템즈가 개발 중인 제품이고, 위성 본체, 버스와 광학 탑재체를 모두 내재화하여 마진율을 극대화하는 수직 계열화 레이어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리스크와 모니터링 해볼 거를 보자면은 초기 실행 리스크입니다. GEO 위성은 극심한 방사능 등 가혹한 환경을 버텨야 하므로 LEO 대비 기술 난이도와 납기 관리 리스크가 비약적으로 높습니다. 로켓랩의 첫 시도인 만큼 초기 공정 지연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추적 지표로는 하임달 위성의 세부 제작 타임라인, 정지궤도 직접 투입을 위한 최종 발사체 선정 결과, 그리고 우주군의 추가적인 SDA, 우주 영역 인식 프로그램 입찰 동향을 모니터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뉴스, 이게 어저께 나온 뉴스거든요. 5월 23일 날 이 테스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파손되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거거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크랙이 가 있죠. 균열이 있습니다. 이제 사건을 보자면은 5월 23일 로켓랩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 개발 중인 대형 재사용 로켓 뉴트론 1단 구조체 하중 테스트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핵심은 비행 하중의 125% 이미 인증 하중을 완벽히 달성한 상태에서 파손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설계상 목표치를 완전히 충족한 후 이 구조물이 최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한계를 측정하는 파괴 시험 과정에서 일어난 정상적인 결과인데, 일단 로켓랩 측에서는 이번 거를 의도한 결과는 아니지만 예상한 결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 파열이나 파손 이 소식에 되게 민감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1월에 탱크 파열로 예상치 못한 설계 실패가 뜨는 바람에 일정에 영향이 생겼죠. 첫 발사 일정을 26년 4분기로 연기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근데 이번 거는 인터스테이지, 이게 뭐냐면은 로켓 1단과 2단 사이를 연결하고 하중을 버티는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이번 테스트는 악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파손 시점 자체가 목표 인증 하중 125%를 이미 넘긴 거고, 설계 마진 검증을 위한 의도적 파괴, 언젠간 이 설계 한계를 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파괴가 나왔어야 됐는데 어차피 125% 목표 하중을 견디고 간 거기 때문에 이제 결과를 확인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더 보강해서 더 높게 좋게 잘 바꾸겠죠. 그래서 일정에 영향이 있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분기 목표는 유지됩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일정에 영향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진 않을 것 같아요. 스페이스X가 쏘아올린 스타쉽 이슈도 있기 때문에 화요일은 그냥 뭐 분위기 좋게 가지 않을까, 이거는 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준다면 그냥 조금 더 추매하는, 받는 뭐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투자자 관점, 시사점을 좀 보자면은 피터백의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7일 1분기 실적 발표 어닝콜에서 피터백이 앞으로 시험대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도 놀라지 말라. 그것은 우리가 마진 확인을 위해 완전히 의도한 것이라고 미리 주주들에게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손이 정확히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간 셈인데,
경영진은 예상은 했지만 계획하지 않았다라는 텍스트를 썼습니다. 이번 파손은. 그리고 탄소복합제의 실전성 입증인데 뉴트론은 대형 로켓 최초로 탄소복합제를 전면 채택하여 무게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25% 하중을 벼텨냈다는 것은 탄소복합제 구조 설계가 우주군의 거대한 탑재체 무게와 비행 압력을 견딜 수 있음을 증명한 기술적 쾌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탄소복합제인데 이거 잘할 수 있냐, 이거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랬지만 피터백은 우리가 이거를 제일 잘 다루고 계속 다뤄왔다. 우리만큼 이거를 잘 알고 잘 다룰 수 있는 곳이 없다. 우리를 믿어라. 이런 식으로 인터뷰한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걱정하지 말아라. 자기들이 잘 알고 잘 쓸 수 있다. 이렇게 좀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장에는 이번 데이터가 반영된 차세대 양상품 구조체가 이미 제작 중이라고 합니다.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추가적인 스케줄 지연 리스크를 크게 덜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았다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뉴트론이 워낙 자주 밀리다 보니까 또야? 뭐 이런 식으로 화요일날 좀 걱정된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 1월에 있던 탱크 파열 같은 뭐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스크와 모니터링 해볼 점은 새로 제작 중인 실물 구조체와 탱크 1월에 그 터졌던 그 탱크가 어떻게 나와서 테스트 되는지 그런 테스트 통과 내용들을 지켜봐야 되고요. 뉴트론 심장, 아르키메데스 엔진의 풀스케일 핫파이어 전체 규모 연소 시험 일정 그리고 26년 4분기 중 구체적인 첫 발사 날짜 공시 여부를 모니터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2분기 어닝콜이나 2분기 실적 발표 때 어느 정도 윤곽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리고 로켓랩의 미션 우주 주유소 급저온 연료 재급유 기술 국책 미션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월 중순 나사와 에타스페이스는 극저온 유체 관리 CFM 기술 검증 위성인 록셋이 로켓랩의 롱비치 스페이스 크래프트 생산 단지에서 최종 하드웨어 통합 및 사전 테스트 단계를 완료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 통합 위성은 26년 7월 17일 이후 뉴질랜드 마이아반도 발사단지에서 로켓랩의 소형 발사체 일렉트론에 탑재되어 저지구 궤도 에리오로 쏘아 올려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요 검증 기술 및 9개월간의 미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가지의 극저온 관리 기술 검증인데 중력이 분리되지 않는 미세중력 환경에서 영하 182.7도 이하의 극저온 액체산소 LOX를 손실 없이 저장하고 자동 압력 제어 가스 분리, 정밀 잔량 측정 및 위성 간 연료를 안전하게 이송하는 11가지 핵심 CFM 기술을 9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로켓랩은 자사의 고성능 위성 플랫폼인 포톤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발사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공급한다고 하고 우주 공간에서의 도킹 및 실질적인 연료 이송을 담당하는 특수 연결 커플링 메커니즘은 보이저 스페이스의 자회사인 알티우스 스페이스 머신의 장비가 통합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보자면은 달 화성 유인 미션의 절대적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스페이스X의 스타쉽 V3나 블루 오리진의 달 착륙선이 심우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지구 궤도에서 연료를 가득 채우는 궤도 재급유 인프라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이제 스타쉽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올렸죠. 그래서 록셋 미션은 나사가 주도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적 보틀넥을 민간 진영에서 최초로 실증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켓랩은 단순한 발사 대행의 업체를 넘어 자체 위성 버스 설계부터 최종 상업용 탑재체 통합, 궤도 운용까지 결합된 종합 우주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국책 미션을 통해 시장에 증명하게 되는 계기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진짜 로켓랩은 단순히 발사 대행, 로켓 쏘는 회사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매출 구조부터 로켓만 쏘는 발사 대행 회사가 아님이 계속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본 미션에서 확보되는 실전 데이터는 에타스페이스가 2030년 완전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자율형 다중사용자 궤도 연료 보급서 크라이오독 아키텍처 수립의 직접적인 표준 프레임워크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리스크 및 모니터링 해볼 거는 발사 스케줄 변동성입니다. 7월 17일은 윈도우가 열리는 기점일 뿐이며 기상 악화나 최종 패드 시스템 점검 추이에 따라 단기 지연 가능성이 당연히 상존합니다. 그리고 나사의 티핑 포인트 자금 지원을 받는 기술 실증 성격의 미션이므로 로켓랩의 분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단기 탑라인 기여도는 제한적일 수 있고요. 다만 향후 크라이오독 등 상업용 연료 보급소 인프라가 양산될 때 독점적인 하드웨어 공급 파트너 지위를 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주 섹터 바람이 불 때 우주 주유소나 우주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게 불어올 때 로켓랩은 어디에 걸치더라도
모멘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볼 수 있죠. 추적해봐야 될 거는 7월 17일 일렉트론의 성공적인 사출 여부, 9개월 미션 기간 중 무손실 극저온 이송 데이터 확보 결과, 그리고 에타스페이스의 2030년 크레이어독 상용화 계획 진척도를 모니터링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로켓넷 마지막 소식인데, 일렉트론의 88번째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이제 뭐 워낙 자주 쓰고 무조건 성공하고 별로 긴장감이 없어서 딱히 뭐 이렇게 주목받지는 않고 있지만 로켓을 또 한 번 성공해냈습니다. 100% 확률을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통상 88번째 일렉트론 발사를 했고, 일본의 상업용 지구 관측 위성인 신스펙티브의 고성능 레이더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전용 발사 미션 성공적으로 완수했고요. 이번 발사는 로켓랩의 26년 들어 집행된 6번째 우주 발사입니다. 100% 성공하고 있고요. 이로써 로켓랩은 소형 발사체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신뢰성과 독보적인 발사 빈도를 다시 한번 증명해냈습니다. 이번 위성은 야간이나 악천후 속에서도 구름을 뚫고 지상을 정밀 관측할 수 있어 재난 대응 및 인프라 모니터링의 핵심적인 자산이었고, 이번 미션에서 이 위성의 독특한 규격에 딱 들어맞는 커스텀 페어링을 별도로 제작하여 공급했다고 하고, 이러한 맞춤형 서비스 융통성이 100% 발사 성공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기술적 비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죠. 이번 성공은 일회성 발사가 아니라 플랫폼화된 반복 수주의 전형적인 모범 사례입니다. 이제 신스펙티브는 2020년 첫 협력 이후 로켓랩을 독점적 발사 파트너로 지정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총 18건의 추가 발사 계약을 이미 락인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 우주군이나 골든돔 프로젝트나 차세대 우주영역 인식 감시 위성처럼 국가안보와 직결된 대형 방사수주전에서 이처럼 약속된 시간과 궤도에 문제없이 위성을 올려놓는 검증된 트랙 레코드는 경쟁사들이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는 강력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레드와이어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레드와이어가 굉장히 좀 핫했습니다. 뭐 우주 섹터 전체가 핫했지만 레드와이어는 또 계약을 기반으로 한, 이제 본질을 기반으로 한 상승 모멘텀이 같이 나왔던 우주 기업입니다. 이제 레드와이어 어떤 회사인지 보자면은 우주 인프라와 방산 드론이 결합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주 인프라 구조물, 방산용 드론, 자율 제어 시스템을 다각화하여 개발하는 미국의 강소 기업입니다. 이제 국제우주정거장 내부의 생물학 실험 장비 제조부터 달기지 건설에 필요한 우주 3D 프린팅 기술, 더 나아가 유럽과 미국 동맹국에 공급되는 군사 방산용 드론까지 아우르는 독특한 사업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로켓랩 같은 종합 우주 플랫폼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의 주목도가 낮아 PS 주가 매출 배수 밸류에이션 매력이 존재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총이 굉장히 좀 낮아요. 다른 우주 기업들에 비해서. 그래서 아직 밸류에이션, 이 PS로 볼 때 다른 우주 기업들에 비해서는 아직 저렴하다. 키 맞추기 되려면 더 갈 수 있는 매력이 좀 담겨있는, 기술적 매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아시겠지만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 간단하게 좀 보자면은 1분기 매출 성장률 YOY로 57.9%, 굉장히 큰 상승했죠. 에지 오토노미 인수 효과 및 국방수주 확대로 폭발적 외형 성장을 이뤘습니다. 수주 잔고, 백로그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 달성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는 기존 매출 전망치를 보수적이면서도 견고하게 유지 중이고, 매출 총 이익률도 26.6%, 전년 동기 14.7% 대비 마진율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조정 에비타는 역시나 이제 아직 적자입니다. 순손실은 지속 중이나 자체 R&D 투자 확대에 따른 일시적 비용 반영 성격이 있습니다. 이제 5월 20일 종가는 17.49불, 당일에 또 13.94%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매수온 랠리가 진행 중이고, 5월 22일 이날 뭐 우주 섹터 전체가 좀 폭등을 했죠. 이제 근데 레드와이어는 최근에 나토와의 좀 계약이 있었습니다. 나토 회원국향 초대형 유상 계약 수주가 나왔는데, 레드와이어는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나토 회원국으로부터 단연 계약 형태의 펭귄 MK3 전술 무인항공 시스템 공급을 따냈습니다. 펭귄 드론 시리즈는 이미 우크라이나 실전에 250기 이상 투입되어 검증된 고성능 전술 플랫폼입니다. 이번 계약의 규모는 최소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계약 수주가 있었습니다. 레드와이어가 주 계약자로 이끄는 미 국방 고등연구 기획 DARPA의 초저지국에도 공기흡입형 우주선 개발 사업인 오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보이저 테크놀리지스가 레드와이어로부터 고정 및 가속도 측정 시스템 공급 서브 계약을 수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레드와이어가 우주군 및 국방부 국책과제에 최상위 주 계약자 지위를 굳히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총도 낮고 매출도 뭐 낮고 좀 포지션이 좀 아래에 있는 기업인데, 그런 거에 비해 되게 굵직굵직한
계약들이 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최근에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우주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다가온 미래고 계속 시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잘 봐뒀다가 좋은 기회에 좋은 가격에 좀 잘 사서 장기적으로 좀 보자면은 다 좀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우주 섹터들의 기업들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섹터들은 다 키 맞추기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 안 간 기업을 찾는 분들, 뭐 이런 분들도 레드와이어를 많이 보고 뭐 키 맞추기 된다. 좀 그런 논점으로 다가가시는 분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로켓랩이라든지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에 비해 시가총액은 낮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그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잘 모르고 접근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기업이긴 하죠. 그래서 매수에는 좀 신중해야 될 소형주긴 합니다. 레드와이어는 현재 시가총액 대비 계약 파이프라인의 밀도가 우주 섹터 내에서 가장 촘촘한 기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수주 잔고는 회사가 제시한 26년 연간 매출 가이던스 상단인 5억 달러와 거의 일치합니다. 즉 올해 벌어들일 매출의 배당판이 이미 확정 계약 물량으로 꽉 차 있다는 뜻이므로 매출 가시성이 대단히 선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지구 궤도와 달 인프라라는 우주 예산 수혜와 나토 확장 및 미 육군 공급이라는 방산 예산 수혜를 양손에 쥐고 있어 매력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켓넷 대비 극단적으로 벌어져 있던 PS 밸류에이션 갭 메우기 랠리가 나오는 근거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꽤나 많은 기업입니다. 매도 추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잘 보시고 이런 기업들은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이번 주 나왔던 소식들과 엮어서 특징주로 가져온 레드와이어입니다. 리스크로는 이제 인수통합에 따른 비용 부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조정 에비타가 흑자 전환하기 전이라는 점도 숙제고요. 소형주 특성상 기관자금 유입 유무에 따라 변동성이 크므로 향후 분기별 흑자 도달 타임라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모니터링 해볼 거는 26년 가이던스의 분기별 안착 여부, 나토 드론 매출의 실질적 인식 시점, 에비타의 분기 흑자 전환 신호 포착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끝내보자면은 이번 주 우주 섹터에서 여러 사건이 동시에 쏟아진 한 주였습니다. 소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개별 주식들의 소식도 많았고 우주 섹터 전반에 좋은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우주 섹터 랠리를 이끌었죠. 지수가 내려가든 무슨 충격이 오든 잠깐 내려갈지언정 다 그냥 말아 올리고 신고가 뚫어 올리는 힘이 진짜 엄청나게 셉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스타쉽 발사, 스페이스X 상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한몫하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2조 달러의 밸류에이션의 실체를 처음으로 숫자로 확인한 순간이었고 이 스타쉽 기대감과 우려감이 많았지만 성공적으로 잘 끝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이제 로드쇼가 조금 더 활기가 넘치겠죠. 그리고 이제 로켓랩은 이번 주 많은 이벤트가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12%, 13% 하락했다가 그거 다 말아 올리고 상승하는 것 같더니 유중 나오면서 하락하고 다음날 또 이제 계약권 나오면서 상승하고 신고점 뚫어 올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장 끝나고 주말 사이에 뉴트론 관련된 크랙 소식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개별적으로 좋은 호재들도 많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일주일 동안 한꺼번에 일어난 거라 굉장히 이번 주는 쉴 새 없이 오락가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논쟁 또한 여전합니다. 로켓랩이 PS가 벌써 어느새 78배가 됐습니다. 뭐 60배도 많다, 50배 때도 이제 진짜 큰일 난다 이러더니 60배, 70배 하더니 거의 80배를 앞뒀습니다. 뉴트론이 4분기 때 실제로 나올 것을 이미 완벽하게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뉴트론이 날면 이 가격표가 당연히 좀 의미 있어집니다.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 가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못 날면 조정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터스테이지가 파손되는 사건과 함께 타임라인에 변화 없다라는 글까지 봤을 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긍정 신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주 섹터 신고가를 다 뚫어 올리고 갱신했던 아주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한 주였습니다. 다들 높은 변동성 견디면서 이때까지 많은 수익 챙기셨을 것 같은데 수익 실현은 언제나 옳습니다. 먼저 팔아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지금도 들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좀 더 너무 아래서 팔았던 분들도 어쨌든 수익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수익 보셨다라면 그냥 로켓랩 잘 가는 거 박수 쳐주시고 조정 받으면 다시금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영상이라든지 멤버십 게시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저는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뭐 그럼에도 올라갈 때 소외되지 않을 정도의 수량은 당연히 들고 있고 장기 포트폴리오에도 들어가 있고
이제 매일매일 주식 모으기 하는 계좌에도 로켓랩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 정말 너무 좋고 내려와도 다시 좀 챙겨놓은 현금으로 조금씩 담을 계획이기 때문에 뭐 이러나 저러나 저는 지금 해피한 상태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소식도 같이 보실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